급한 일이 아니어도 그렇지. 어떻게 다짜고짜 화를 내니? 장인이 사위한테 전화 한 통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야? 목소리 끝이 떨리는 박정호 씨의 물음에 딸 민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죄가 아니고요. 도훈이가 불편하니까 그렇죠. 내가 전화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박정호 씨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조금하셔도 사위 입장에선 좀 그렇잖아요. 민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았죠. 그래서 자기한테는 절대 전화 못하게 하라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불편한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한 거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살 박정호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둘째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지요. 박정호 씨는 딸 셋을 키우며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서늘한 새벽부터 별이 뜬 밤까지 일하며 딸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큰딸과 막내딸도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었고 둘째 딸 민지도 2년 전 결혼을 했죠. 처음 사위 도훈이 인사를 왔을 때는 참 예의 바르고 공손한 청년이었어요. 정갈한 감색 양복에 은은한 향수 냄새, 꾸벅 인사를 할 때마다 반짝이던 그 눈빛까지.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를 친아들처럼 생각해 주세요. 도훈이 환하게 웃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호 씨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안심했어요. 젊은 시절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청년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도훈이는 장인어른, 장모님께 90도로 절을 올리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민지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며 박정호 씨와 아내는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동안 딸을 키우며 고생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민지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소녀처럼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가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에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던 그날까지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점점 사위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박정호 씨가 사위에게 안부 전화를 하면 늘 바쁘다며 짧게 전화를 끊었죠. 명절에 오면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 나오질 않았고요. 처음엔 직장일이 바쁜가 보다 했지만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자 의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둘째 딸 민지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따뜻한 봄날 마당에 핀 개나리꽃이 노랗게 반짝이던 날이었습니다. 아빠, 도훈이가 바빠서 그러는데. 민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무의식적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앞으로 도훈이한테 할 이야기 있어도 직접 전화하지 말고 저한테 해서 전해달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호 씨의 가슴에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따끔하게 찌르는 통증이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졌어요. 그동안 사위에게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가끔 안부 전화 한 통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앞으로는 내가 전해줘라. 박정호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서글픔이 밀려왔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직도 딸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되었구나 싶었죠. 따뜻했던 차 한 잔이 어느새 식어버렸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처럼요. 박정호 씨 부부는 그 말대로 둘째 사위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늘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자리 잡은 듯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둘째 딸 가족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첫 번째 큰 상처는 둘째 딸 부부의 집들이 떼었어요. 민지네가 드디어 집을 샀대. 참 좋은 위치라면서 아파트 층도 높고 해도 잘 들어온대. 박정호 씨의 아내 윤미자 씨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쁜 신혼집을 장만했다며 자랑하던 딸이었는데 집들이 초대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늘 메시지로 주고받던 안부마저 뜸해졌죠. 어느 날 큰딸 집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지네 새집 거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지와 도훈,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과 도훈의 가족들 시댁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거 민지네 집들이 사진이구나. 박정호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큰딸은 당황한 기색으로 재빨리 사진을 치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과 도훈의 가족들 시댁을 모두 초대해 집들이를 했는데 유독 민지의 친정 박정호 시내만 빠져 있더군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던 그날 박정호 씨는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그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에 자신의 서운함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위가 불편해하지? 아내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었어요. 더욱 마음 아픈 건 큰 사위나 막내 사위와는 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집수리가 필요할 때면 큰 사위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곤 했죠. 아버님, 제가 할게요. 이런 건 남자가 해야죠. 하며 능숙하게 망치를 다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막내 사위는 주말마다 찾아와 정원 가꾸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함께 땀을 흘리며 가꾼 정원에는 이제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죠. 두 번째 상처는 더욱 깊었습니다. 둘째 딸의 생일이었어요. 민지가 태어난 그날은 박정호 씨에게 늘 특별했습니다. 아내의 진통이 시작됐을 때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날의 떨림, 딸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의 벅찬 기쁨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민지야, 생일인데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자. 엄마가 미역국 끓이고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놨어. 전화를 걸었지만 딸과 사위는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번엔 좀 바빠요. 나중에 시간 나면 같이 먹어요, 아빠. 민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묻어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지만 박정호 씨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시간 날 때 보자. 그런데 며칠 후 큰딸이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딸의 생일 파티 사진이었는데 본가 식구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처가는 초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진 속에서 딸과 사위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박정호 씨의 마음을 더 서글프고 아프게 했어요. 사진 속 케이크 위에는 민지 생일 축하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도훈이가 우리 처가를 싫어하나 보다. 식탁에 혼자 앉아 식지 않은 미역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혼자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그제야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서로 화합하고 양가를 모두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박정호 씨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가족 모임이 3번이나 있었는데 둘째 딸 부부는 매번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도훈이 일이 바쁘다는 이유였고 또 한 번은 둘째 딸이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으며 마지막엔 강아지를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이유였지요. 아버님, 진짜 죄송해요.
이번엔 코코가 아파서요.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도훈의 목소리에는 죄송함보다는 어떤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박정호 씨는 더는 뭐라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절이 2번, 3번 바뀌는 동안 박정호 씨의 마음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인 명절 식탁에서 둘째 딸 부부의 빈자리를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쓸쓸한 일이었어요. 큰딸과 막내딸이 더 자주 찾아오며 그 빈자리를 채워주려 했지만 마음속 구멍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을의 오후였습니다. 낙엽이 마당을 노랗게 수놓은 날이었어요. 박정호 씨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여보, 약한 목소리와 함께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호 씨가 부엌으로 달려갔을 때 아내 윤미자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자야, 미자야, 괜찮아? 정신 차려봐. 박정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본능적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른 후 박정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은정아,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 119 불렀으니까 지금 행복병원 응급실로 와라. 큰딸 은정은 곧바로 전화를 받고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막내딸 수정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둘째 딸 민지였습니다.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박정호 씨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어요. 혹시 회사에서 바쁜가? 마지막으로 민지에게 문자를 보내고 박정호 씨는 할 수 없이 사위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해해 주리라 생각했어요.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이나 울리고 난 뒤에야 사위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도훈아, 나다. 장모님이. 박정호 씨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더 말을 잇기도 전에 사위의 목소리가 갑자기 싸늘해지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저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민지한테 연락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지금 회의 중이라 통화가 어렵습니다. 그 순간 박정호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단 몇 초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 사위의 태도가 믿기지 않았어요. 잠깐만, 도훈아. 지금 급한 일이. 박정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뚝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정호 씨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내가 쓰러져 위급한 상황이라는 말조차 전달하지 못한 채 사위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벨소리만 울릴 뿐 받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바라보는 박정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방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 사위의 모습에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지금은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르신, 상태가 위급해 보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구급대원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정호 씨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구급차에 함께 올랐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그의 눈에 고인 눈물처럼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박정호 씨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검사를 받는 동안 홀로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딸의 안부도 궁금했지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홀로 앉아 창백한 형광등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어요. 둘째 딸 민지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아빠, 도훈이가 아빠 전화 왔었다고 전해줬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박정호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위에게 장모가 쓰러졌다는 중요한 사실을 전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었어요. 딸에게 원망을 쏟아부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있다. 1시간 전에 도착했고 지금 검사 중이니 서둘러 와라.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담담했어요. 네, 엄마가요? 엄마, 지금 당장 갈게요. 민지의 목소리에 충격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둘째 딸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큰딸과 막내딸이 와 있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심장 발작이 심각했습니다. 몇 분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뻔했어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천만다행으로 응급처치가 빨랐던 덕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딸들은 눈물을 흘렸고 박정호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순간 도훈의 냉담했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둘째 사위의 태도가 떠올라 마음속 상처가 더 깊어졌어요. 그날 저녁 딸들이 모두 집에 돌아간 후 박정호 씨는 병실에 홀로 남아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무채색의 병실 벽만큼이나 삭막해진 마음으로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조차 제대로 소통조차 할 수 없게 만든 관계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어요. 여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둘째 딸과 사위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잠든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박정호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그의 마음처럼 어둡고 쓸쓸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내 윤미자 씨는 건강을 회복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어요. 아내가 퇴원한 후 큰딸과 막내딸은 더 자주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주말이면 음식을 가져오거나 작은 선물을 들고 오기도 했지요. 하지만 둘째 딸과 사위 부부와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어요. 연락은 최소한으로만 했고 만나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그 후로 약 2년 반의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이웃집 최 씨가 담 너머로 물었어요. 얼마 전에 민지 애기 낳았다던데 쌍둥이라며? 그래, 여자아이 둘이야. 이제 2달 됐어. 박정호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쌍둥이 할아버지, 할머니 되셨네. 손녀들 보러 자주 가시겠네요? 아직 바빠서. 더 이상의 대화를 피하고 싶어 박정호 씨는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며 자리를 피했어요. 사실 쌍둥이 손녀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문자로만 받았습니다. 태어난 지 3주가 지나서야 처음 손녀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도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민지의 시댁 식구들과 함께 병원 로비에서 잠깐 만났을 뿐이었죠. 쌍둥이 유아용 카시트를 들고 있는 도훈과 그의 부모님 사이로 박정호 씨 부부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예쁘지요? 우리 손녀들. 도훈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네, 정말 예쁘네요. 윤미자 씨는 미소 지으려 애썼지만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둘째 딸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늦은 봄날 창밖으로 보이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도 건강하시죠? 민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상냥했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다. 너희는 어때? 박정호 씨는 평온한 척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이미 무언가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요? 아, 잠시 망설이던 민지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일인데? 박정호 씨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얀 티슈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어느새 구겨져 있었어요. 아빠, 쌍둥이가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서 도와주셨는데 한 분이 감당하기 너무 벅차서요. 2달 내내 거의 잠도 못 자고 있어요. 민지의 지친 목소리에서 박정호 씨는 딸의 고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허리가 안 좋으셔서 도와주실 수가 없고 시아버님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민지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엄마 아빠가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와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체력적으로 한계예요. 딸의 말을 듣자 박정호 씨는 대략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서 전화했구나. 이제 겨우 2달 된 쌍둥이 손녀들을 돌보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지요. 일주일에 2~3번만이라도 몇 시간씩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박정호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뒤편에는 텅 빈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민지가 쓰던 방이었죠. 가을에 한 번은 그 방을 손녀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밀까 생각했다가 이내 포기했던 기억이 났어요. 사실 손녀들을 무척 사랑했고 더 자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느꼈던 서운함과 상처가 떠올랐어요. 도훈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박정호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훈이요? 아, 민지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도훈이도 괜찮대요. 급한 일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호 씨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가 생겼습니다. 급한 일이니까 마이너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어요. 평소에는 장인, 장모를 멀리하고 싶어 하던 사위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일이 생기자 비로소 허락한 것이었지요. 마치 특별한 배려처럼 말이죠. 민지야, 도훈이랑 통화 좀 할 수 있을까? 박정호 씨의 손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네. 아, 도훈이는 지금 회사에 있어서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내가 직접 전화해도 되겠니? 무심한 듯 물었지만 박정호 씨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딸이 대답했어요. 아빠, 그래도 도훈이한테는 제가 전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호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끌어올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불편해한다니. 박정호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전화를 불편해한다면 내가 손녀들 돌보는 것도 불편해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아빠. 그건 달라요. 도훈이도 아빠가 아이들 봐주시면 좋겠대요. 정말이에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그 순간 박정호 씨는 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달 된 쌍둥이를 돌보며 지친 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찾는 이 관계가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틱탁, 틱탁.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박정호 씨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분노, 서운함, 그리고 그 밑바닥에 자리 잡은 깊은 슬픔까지. 창밖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보였습니다. 그 가지처럼 박정호 씨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민지야,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뭘 해주었는지 기억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딸은 당황한 듯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네, 많이 해주셨죠. 그래. 박정호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 쌓아온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 셋을 키우느라 하루 16시간씩 일했단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호 씨의 거친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무의식적으로 두드렸어요. 그 손에는 수십 년의 노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새벽 4시면 일어나 영하 10도에 택시 시동 걸던 생각나는구나. 장갑을 껴도 손이 얼어서 시동키를 돌릴 때마다 아팠지.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어요. 그러고 저녁엔 공장에서 야간 작업. 내가 중학교 때 폐렴으로 아팠을 때 병원비 마련하느라 사흘 동안 잠도 못 자고 일했던 일. 박정호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경을 벗어 눈가를 문질렀어요. 그 순간만큼은 68세의 노인이 아니라 딸을 걱정하던 35의 아버지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큰딸 대학 등록금 내느라 너희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까지 했어.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말 한마디 안 했지. 내가 유학 가겠다고 했을 때도.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던 날 은행에서 나오면서 너희 엄마랑 나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그거 다 너희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 말을 이어가는 박정호 씨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손수건을 꾹 쥐었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소리가 잠시 막혔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내가 전화 한 통하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사위 때문에 딸과도 멀어져야 했구나. 너희 엄마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연락 한 번 제대로 받지 않더니. 방 안에 흐르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던 새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아빠, 그건 아니다. 말 다 끝나고 나서 해라. 박정호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엄마가 쓰러졌을 때 나는 정말 무서웠다. 혹시 큰일이라도 날까봐. 그런데 사위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너는 한참 뒤에야 전화를 했지.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겠니? 박정호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소파 천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진정하려 애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쩌다 너희 집에 가면 늘 불편해 보이는 사위의 표정. 명절에도 오지 않는 너희들. 친구들이 손주 자랑할 때마다 나는 말을 돌려야 했다. 우리 손녀들은 바빠서. 이런 식으로 박정호 씨의 마음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말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둑이 무너지듯이요. 이제 와서 손녀들 돌봐달라고? 그것도 급한 일이니까 사위가 허락해서? 그동안 우린 뭐였니? 필요할 때만 찾는 도움이었니?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이 박정호 씨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의 주름진 얼굴과 젖은 눈가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느끼시게 해드려서. 민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사실 제가 애를 낳아보니
이제야 조금 이해가 돼요. 부모님 마음이요. 도훈이도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아기들을 보면서 아빠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다. 박정호 씨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훈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일이 생겼을 뿐이지. 나도 이제는 알았다. 전화기를 꽉 쥐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무언가를 마침내 놓아주는 것처럼요. 손녀들은 못 봐준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도훈이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도 직접 연락하지 않을 테니 너희도 급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말거라. 아빠, 민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그저 내 딸이 행복했으면 했을 뿐인데 이렇게 남이 될 줄은 몰랐구나.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박정호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당에 나가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았어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봄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정원의 목련은 꽃잎을 떨구고 새로운 잎사귀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해요? 아내 윤미자 씨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어요. 아니, 그냥 전화는 누구였어요? 아내는 그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민지였어. 박정호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쌍둥이가 힘들다고. 우리 보고 좀 도와달래. 그래요? 그럼 가서 도와줘야지. 아내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안 가기로 했어. 왜요? 윤미자 씨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박정호 씨는 아내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일들을 천천히 설명했어요. 아내의 눈에도 이내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그래도 쌍둥이잖아요. 민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마음도 알지? 박정호 씨의 눈에서 한 방울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 우리에게도 그리고 민지 부부에게도. 두 노부부는 손을 맞잡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정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쌍둥이를 키우다 보면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스스로 깨달을 거야. 부모 마음이 어떤 건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란다. 윤미자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손등에는 평생의 사랑과 인내가 새겨져 있었어요. 민지가 전화할 거예요. 도훈이도 언젠가는 이해하겠죠. 윤미자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때는 박정호 씨의 눈에 작은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그때는 기꺼이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마당의 그네가 저녁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언젠가 그 그네에 손녀들을 태워줄 날이 올 것이라는 조용한 약속처럼요. 마당의 그네가 저녁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언젠가 그 그네에 손녀들을 태워줄 날이 올 것이라는 조용한 약속처럼요. 가족의 인연은 때로 멀어지고 때로 아프지만 결국은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세대 간의 이해와 존중이 없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알고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설 줄도 압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부모가 되고 또 언젠가는 노부모가 됩니다. 그 순환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아픈 상처도 결국은 가족이라는 따뜻한 품 안에서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